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차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네, 다른 말은 안 할게요. 지금 저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올해 2차 처음 보시는 분, 3차 처음 보시는 분, 처음 보시는 분,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일단 과목 구성 같은 것들이 다 바뀌는 거는 아마 얘기는 대충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오늘 설명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3차랑 2차랑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많이 180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2차랑 전혀 다르거든요. 2차 때 EPS 혹시 강의 들으신 분? 2차 때 좀 많이 들으셨네요. 절반 훨씬 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2차 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은요, 선택과 집중이었는데 3차는 그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단 큰 범주에서 공부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나중에 시험 중간 정도, 그러니까 공부 중간 정도 됐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설명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꼭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제 말이 절절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 안 돼요. 공부 과정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중간 정도에 정말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인터넷에 올라가 있거든요. 한 번 정도 꼭 다시 리마인드해서 보세요. 제가 3차 시험 끝나고 학생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회 때밖에 얘기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때 자기가 그거를 적어놨던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피드백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내가 맞게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아시잖아요. 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적어놨다가 그때 한번 꼭 나를 한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는 틀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큰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3차를 공부할 때 가장 크게 멘붕이 오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시험 한 달 전에 멘붕이 와요. 이유는 2차 공부하듯이 스웨저 보고 스웨저 뒤에 문제 풀고 커리큘럼 뒤에 있는 문제 조금 보고 그리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네요. 한 달 전에 기출문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출문제가 없었잖아요. CFA 협회는 기출문제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3차만 에세이 기출문제를 공표를 해요. 3차는 50%가 에세이고 50%가 멀티플인 거 다 아시죠? 그 50%의 에세이를요 공표를 매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한 달 전에 에세이 공부 됐겠지라고 에세이를 풀어보면은 거의 10에 9은 멘붕이야. 이유는요, 내가 기출문제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었는데 문제 유형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내가 공부했던 방향이랑 다르고 내가 열심히 외웠던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뭐를 얘기하냐면요, 꼭 적어놓으세요. 기출문제를요 공부할 때 또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프린트를 하세요. 특히 08년도 이유권 다 프린트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08, 09, 010, 11, 12, 13, 14, 15, 8기는치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거를 과목별로 다 추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과목 들어갈 때 이 에세이 기출문제를 꼭 가지고 들어가세요. 심지어는요, 저는 먼저 한번 풀어보고 오라고 하거든요. 재수생이나 삼수생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풀고서 들어오셔도 사실 너무 좋아요. 뒤에 해설 다 나와 있거든요.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1차, 2차 하셨으면 공부할 만큼 다 하신 분들이세요. 다 내용 아는 겁니다. 3차 가시면요,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쓸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될 겁니다. 단지 문제 유형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맞춰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 특히 08년도 이후 거부터는 다 풀어봐야 되고요. 저는 04년도 거부터 제가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제 과목에 한해서는 제가 3분의 1을 가르칩니다. CFA 3차 과정에서는 3분의 1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랑 3분의 1을 만나실 거예요. 제가 그거 04년도부터 해서 10기는치가 넘잖아요. 다 풀어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자주 그 다음에 과정이랑 병행해서 그거를 풀어줘야지 에세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에세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만 더 이따가 뒤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세이 반드시 같이 과정이랑 병행하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목 구성 안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과목 구성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차, 2차의 과목 구성은요 다 버리시면 돼요. 그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플래닝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실행하는 엑세큐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간략하게 쓸게요. 그런 단계로 크게 3단계로 나눠볼 것 같아요.
1, 2차 때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단계 널 언급해드린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플래닝 단계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기관이라면 연기금도 있을 거고 은행도 있을 거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매니저들도 있을 거고 이 모든 사람들의 Investment Policy Statement라고 하죠. 투자 성명서, 정책서,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개인의 IPS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의 나이랑 목적이랑 가진 돈이랑 인플레이션 레이트랑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내가 너의 자산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주겠다. 계획을 짰으면 그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겠죠.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4가지 상품, 기존에 배우셨던 거, 주식, 채권, 파생, 대체 투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 할 건지, 어떻게 리밸런싱 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팔 건지, 쉽게 말해서 사고 파는 과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으면 리밸런싱도 해줘야 되고 최근에 위기가 있으면요. 다시 조정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째 단계는 실제로 내가 트레이딩을 해본다라든가 쓸게요. 트레이딩을 해본다라든가 또는 퍼포먼스를 내가 측정해보고 그래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리밸런싱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이라든지 또는 리밸런싱 이라든지 또는 이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서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항상 곁가지로 붙는 것들 있죠. 제가 가르치는 에틱이라든지 깁스라든지 또는 사람의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behavioral finance라든지 이렇게 총 14과목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6개, 7, 8, 9, 10, 11, 12, 13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이따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14과목으로 구성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한 과목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보세요. 기존에 배웠었던 주식, 채권, 파생, 대체 투자 상품을 제하고 나머지 것들은요. 1차, 2차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과목이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1차, 2차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2차 때 제가 설명의 첫날, 어제도 제가 설명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10과목이 있습니다. 10과목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그래요. 이유는 회계가 20%고 그 다음에 에쿼티가 20%이기 때문에 거기 다 맞으면 40점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반타자 가면은 30점 맞으니까 70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회계랑 재무 100점 맞고 나머지 과목은 반타작만 하세요. 정 나중에 시간 없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다 그렇게 하셔서 올라오신 분들 아니세요. 맞죠? 그렇게 해서 올라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요. 14과목이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매년 나오고 안 나오고의 과목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어디를 가서 보시면 조금 그게 도움이 되냐면요. 오늘 나와드린 프린트물이 굉장히 많아서 좀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는데 일단 책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늘 학원에서 만들어준 책자 있죠? 거기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3페이지를 보시면요. 2015년도 시험 과목별 비중이 있어요. 에세이는요. 정말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무시합시다. 멀티플로 가보도록 할게요. 멀티플은 그래도 2차에서는 어느 정도의 틀이 있었잖아요. 그죠? 보시면요. 올해 제가 가르치는 에픽이 많이 나왔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정말 독특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2과목이 나왔어요. 2세트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작년 건 어디를 가면 있냐면요. 따로 프린트를 해서 나눠준 것 중에서 가로로 되어 있는 좀 넓게 되어 있는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가로 되어 있는 넓게 된 프린트물 보시면요. 뒷장을 가보시면은 2014년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도에는요. 얼터너티브가 2과목이 나왔어요. 멀티플에서. 그 전년도는요. 달라요. 그 전전년도도 달라요. 제가 봤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쓴 학습일지 1차, 2차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손글씨 쓴 프린트물 있을 거예요. 손글씨 쓴 프린트물. 거기 보시면은 제가 과목을 14과목을 이렇게 경제학이 빠졌네요. 그렇네요. 경제학이 빠졌네요. 자,
14과목을 제가 쭉 나열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2차 때처럼 공부하려고 2차 때처럼 점수 비중 높은 것대로 하고 시간 없으면 나중에 안 되는 거 버리려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과거 기출문제랑 그 다음에 과거 선배들 성적표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 게더링 해가지고 돌려봤는데 이게 정형화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순서를 썼는데 이게 그래도 전통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순서는 따르더라. 그래서 Private Wealth Management가 뭐냐면은 개인 IPS입니다. 개인 IPS 그 다음에 Fixed Income Analysis 있죠. 이게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Asset Allocation, Risk Management 이런 순서로 나아갔는데 그 전년도 보면은 또 이 순서가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어요. 뒷과목들이.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항상 개인 IPS 많이 나왔고요. Fixed 많이 나왔고요. 뭐 Risk Management, Derivative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 밑에 과목들이 깁스가 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수도 없이 반복된 일이고요. Performance Evaluation이랑 그 다음에 Execution 과목이랑은 번갈아서 나오는 게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근데 그게 장담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올해 나왔다고 내년에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경련으로 제가 나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걸 한 과목이라도 버리시면은 굉장히 리스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다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2차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공부를 할 때의 차이점 중에서. 다시요. 2차, 1차 할 때는 버리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3차 할 때는 이게 14과목이고 무엇보다도 뭐가 나올지가 몰라요. 그래서 버리면 안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심지어는 3, 4년 동안 공부를 안 해오셨던 윤리 과목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를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윤리 과목 같은 경우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많이 나오냐면요. 멀티플에서 항상 2세트가 나오잖아요. 거기다 깁스는 레벨1에서 배우셨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거 15%거든요. 멀티플 50점 중에서 15점이면 3문제당 1문제꼴로 윤리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문제가 자주 나와요. 방법론적인 거니까 과목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목의 변동성이 크고 여러분들이 쉽게 버렸던 윤리마저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릴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4과목을 다 가져가는데 단지 공부 순서는 정할 수 있겠죠. 공부 순서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에세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점수표 가지고 하면 제일 쉽거든요. 점수표를 가지고 자기가 순서를 정해주세요. 이건 제가 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표를 가지고 자기가 순서를 정해보고 이런 순서대로 나오겠구나라고 얼추 느낌 가지시고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할 때 묶어서 하기도 해요.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묶을 수 있거든요. 개인 IPS랑 기관 IPS랑. 그 다음에 기관 IPS랑 개인 IPS랑 여기 Asset Allocation 과목이 있거든요. 자산의 분배라는 과목. 그 Asset Allocation 과목도 묶어가지고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채권, 파생, 대체투자 상품 이것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묶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선순위를 제가 놓는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 과정은요. 이번에 3차는 직접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차는요.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조건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착각하지 마시고 잘 볼게요.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라는 말을 잘 생각하세요.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1차, 2차 공부를 할 때는 막 여러분들한테 꿈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굉장히 착한 얘기들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하고서 뭐 하고 싶으세요? 이런 눈 초롱초롱한 얘기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3차는 그런 걸 다 갖다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오로지 시험 합격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 마인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3차는 1차, 2차에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트레이딩. 자, 계획을 짜고 트레이딩을 하고 평가하고 리스크를 측정하고 이거를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공부 오래 하셨잖아요. 1년, 2년 다 넘게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도 차 있고 어느 정도 매너리즘도 빠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시험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자아 완성의 장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3차를 통해서 나의 공부의 자아를 한번 완성해보자. 또는 내가 이 3차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진정한 인력이 한번 돼보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꼭 적어놓으시고요. 나중에 한번 오리엔테이션 영상 보세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3차는요. 이거는 합격만을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합격만을 위해서 공부를 할 거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는 효율성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면은 공부 방법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기출문제 먼저 포린트해서 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고요. 커리큘럼북 보지 말고 수혜제만 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거랑 다 맞물려 들어가요. 이게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들 이미 공부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다 아세요. 1차, 2차 밸류에이션 배우셨으면요. 그 정도면 충분하세요. 새로운 밸류에이션 여기서 배우지 않아요. 그게 끝이었어요. 2차에서 우리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에코티 하면서 배웠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실무에서도 끝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이론적으로 다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고. 그런데 3차를 들어왔는데 내가 이거를 조금 내가 딥다운하게 파볼까라고 공부를 하는데 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애매한 거예요. 과목 자체가. 트레이딩 하는 거 누가 제일 잘해요? 워렌 버핏이 사실 에셋 엘로케이션 워렌 버핏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건 실제로 트레이딩 하거나 아니면 워렌 버핏처럼 실제로 매니징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잘하는데 내가 주식 운영을 실제로 안 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테크닉,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하는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팔 때 어떤 트레이딩 방법으로 테크닉을 발휘해서 이거를 트레이딩 할까? 근데 뷰가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 그런 테크닉 필요 있어요? 우리나라 전자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브로커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거래시장 많이 존재해요. 우리나라 거래시장 코스피랑 그 다음에 코스닥 2개밖에 더 있어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면서 가장 지치는 이유가 첫 번째, 과목이 일단 굉장히 내용 자체가 애매하고요. 두 번째,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과연 이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점차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점차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거를 실무적으로 fully utilize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렸네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죠. fully utilize 하지를 못한다는 거를 깨닫게 되니까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되죠. 거기에다가 3차까지 하셨으면 이미 너무나 많은 강을 건너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되돌아가겠어요? 못 돌아가서 이미 떠나보냈던 여자친구 생각나고 남자친구 생각나잖아요. 2년 동안 이미 5월달 같이 못 지내줬던 가족들 얼굴 생각날 거고요. 그 생각나지 않으세요? 벚꽃놀이 마음 졸이면서 갔던 그 기억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극도로 있는 상태에서 시험도 재미가 없고 시험도 재미가 없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지쳐요. 지치고 그리고 나 이미 1차, 2차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도 있고 되겠지. 그런데요. 시험 한 달 전에 가면 아마 멘붕을 겪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하세요. 이거는 내가 무조건 빨리 합격할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세팅을 아예 하고 들어가세요. 그런 마음이 편해요. 아시겠죠? 이건 내가 빨리 합격할 거야. 그게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도덕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길이에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웃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중간에 진짜 꼭 보세요. 오리엔테이션 영상을요. 그럼 가슴이 탁탁탁 쉴 겁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요.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할 거면은 학원 열심히 나와야 되겠죠. 저도 알아요. 근데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할 거면요. 일단 처음에 떠오르는 게 커리큘럼북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떠오르겠죠. 아니요. 수혜자만 보셔도 정말 충분해요. 그런데 커리큘럼을 보셔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 이게 커리큘럼북으로 보셔야 되는, 그리고 이 과목을 쓸게요. 에셋 알로케이션. 이거 정도는요. 커리큘럼북으로 보세요. 그리고 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양이 얼마 안 돼요. 수혜자 양도 얼마 안 되고 커리큘럼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과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저희 제자들이죠. 나이는 어리지만 제 제자들이 보내준 성적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간 IPS 성적이 너무나 잘 나왔어요. 제가 그런 것만 추려가지고 왔겠죠. 어쨌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저는 수혜자로만 가르치거든요. 커리큘럼북 안 가르치거든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분명히 수혜자가 너무나 간단하다 보니까 지식적인 갭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커리큘럼북으로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그럼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수혜자를 보는데
내가 힘든 과목이 있으면 당연히 커리큘럼 가서 보시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커리큘럼 뒤에 있는 아이템 세트 문제 정도는 보시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세팅하고 들어가세요. 불안감 갖지 마시고요. 시험 합격자 모임을 가가지고 제가 항상 물어봐요. 스웨저 보셨어요? 커리큘럼북 보셨어요? 그러면은 물론 커리큘럼북 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 스웨저를 봐요. 왜요? 3차 와가지고 대학생들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에요. 다들 시간에 쫓기고 바빠요. 스웨저만이라도 보세요. 라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스웨저만이라도 잘 보세요. 스웨저만이라도 다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자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커리큘럼북 못 봤고요. 스웨저만 4번, 5번 문제 풀어봤대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건요. 커리큘럼북에 있는 아이템 세트를 풀어보면은 내가 이거를 풀 수 있겠는지 못 푸는지 감이 와요. 그리고 가끔 용어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스웨저랑 커리큘럼북이랑 강사가 그거를 찍어주면 참 좋은데 만약에 못 찍어주더라도 그 정도 용어만 스웨저랑 커리큘럼북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정도만 세팅하고 들어가도 사실 충분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차 가서 3차 합격 그 모임 가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스웨저라는 게 전 세계의 70%, 80% 이상의 독자들이 보고 있는 책이잖아요. 매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들이 보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거를 봐가지고 100점 아니에요. 70점조차도 내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누가 그 책을 사서 보겠어요. 스웨저는 망해야죠. 70점도 못 맞는 책을 만들어서 못하러 팔아요. 누가 사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3차니까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때 커리큘럼북을 보는 거는 너무나 공부량을 방대하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저로 보되 모르시는 부분 찾아 들어가고 스웨저로 보고 문제 풀이는 스웨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커리큘럼북의 아이템 센터로 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용어 다른 거 정도만 정리하는 정도만 하셔도 솔직히 너무 충분하고 그것조차도 다 못한다는 거를 나중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은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저로 꼭 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컨선이 에세이가 나오다 보니까 에세이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에세이가 50%잖아요. 그리고 멀티플이 50%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했을 때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초장에 제일 처음에 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섰을 때 합격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왜 합격했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에세이 성적이 반 밑으로 나온 게 거의 절반이 넘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턱걸인가 봐요.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제가 희미하게 복사해드린 세로로 되어 있는 핸드아웃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뽑아온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집히는 사람 2명한테 부탁을 했는데 2명이 그냥 저한테 성적표를 보내주셨어요. 이름 지우고 온 거고요. 어쨌든 간에 너무나 좋은 표본인 것 같아요. 에세이 보세요. 그리고요. 멀티플 보세요. 그리고 에세이 보시고 멀티플 보시고 이 정도면 합격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성적도 있지 않으세요? 에세이에서 이 정도 맞아도 합격을 할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에세이에서 7과목, 8과목에서 below 50% 나와도요. 충분히 멀티플에서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코넬 대회에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 뉴욕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후배죠. 그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그 친구 네이티브잖아요. 그리고 영어 굉장히 잘하고요. 굉장히 잘해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아이예요. 에세이 봤는데요. 못 봤대요. 점수표 가져오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몇 년 전이니까. 걔가 그랬어요. 에세이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대요. 맞아요. 에세이는요. 어차피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 애들도 어려워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에요? 삼지선다형이랑 그냥 오픈 퀘스천으로 에세이가 나오는 거랑 뭐가 더 어렵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랑 미국 애들이랑 똑같이 느낀다고요. 걔들조차도 성적표가 나중에 한번 우리 파이낸스 포럼 같은 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왜 합격했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무시하시고 그런 애들 한번 성적표 쭉 받아가지고 보세요. 그럼 의외로 에세이 점수 안 좋은 외국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요, 에세이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로 옮겨가야 될까요? 나머지 50%인 멀티플로 옮겨가야 되겠죠. 우리가 잘하는 건 뭐예요? 죽어라 계산하고 죽어라 외우고 멀티플해서 잘 찍고 우리가 그거 잘하잖아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요, 멀티플에서 성적이 밑에 분은 굉장히 좋으시죠. 그런데 그 중간에 분은요, 그렇게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저한테 문 닫고 들어간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요, 멀티플 자체에서 어쨌든 중간 이상 했는데 에세이에서 중간 이상 못한 경우거든요. 이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멀티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의 점수를 거두는 게 중요해요. 에세이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에세이가 50%고 멀티플이 50%라고 봤을 때 제가 현실적으로 이 점수표를 봤을 때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거 30점 맞는 거 힘듭니다. 이거 한 25점만 맞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 25점 맞는다라는 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합격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멀티플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한 과목도 버리지 말고 너무 커리큘럼복으로 양 장황하게 늘리지 말고 최대한 스웨조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이 모르는 거를 커리큘럼을 봐가지고 한 문제를 더 맞추겠다.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니까 내가 70%가 맞는 것만이라도 내가 그건 다 맞겠다. 내가 30%, 하위 30%엔 들지 않아서 나머지 70%가 맞는 거조차 그거 정도는 내가 다 맞춘다 라는 생각으로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에세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케이스를 더 말씀드리고 에세이 퀘스천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가지 케이스는 캐나다에서 지금 저희 법인에 있는 친구인데 캐나다에서 지금 캐나다 CPA예요. 캐나다 CPA이고 CFA인데 시험 보고서 캐나다에서 감독관을 한 번 하고 왔대요. 그 친구가 해준 얘기입니다. 시험장에 있는 사람들, 시험장이 아니죠. 감독관들을 한 시험장에다가 이렇게 몰아 넣는데요. 그리고 시험지 나눠주죠. 그리고 답안지, 모범 답안지를 나눠주는데 그 모범 답안지에 모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들을 넣으면은 점수를 주게 돼 있대요. 얼마나 그 단어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랬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그 넓은 홀에, 이런 홀에 여러분들이 10장의 똑같은 시험지를 받았고 10장의 똑같이 답안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빨리 채점하면은 돈을 받아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휘황찬란한 문구로 한 10줄, 20줄, 30줄을 써놨어요. 그럼 내가 그걸 다 읽어봐야 되겠죠. 남들보다 집에 늦게 가는 거예요.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요. 상식적으로 그 사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에세이잖아요. 그럼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에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인터뷰 다들 봐보셨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스킬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세이도 당신의 입장에서 내가 최대한 편하게 이 답안지를 써서 줘야지 그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거예요. 1강이면은. 그랬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답안지는 뭐냐면요. 간결해야 돼요. 그리고 글씨가 조금 알아볼 만은 해야 돼요. 그리고 핵심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거 말고 저한테 좋은 답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채택을 해드릴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게 다예요. 에세이는요. 간결하게 쓰고 글씨 깨끗하게 쓰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즉 모범 단어들이 꼭꼭꼭 다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세이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페이지 14페이지 가보세요. 에세이 기출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에세이요. 에세이 같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황하게 쓰지 말라는 거. 자, 두 번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 15페이지 가보세요. 자, 케이스를 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습하는 셈 치고서 재수하시는 분들은 삼수하시는 분들은 한번 복습하시는 셈 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리밸런싱 하는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요.
에셋의 코리도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코리도라는 거는 내가 이 자산을 4대 4대 2로 분배를 했을 때 이 각각의 자산군이 4를 얼마만큼 벗어났을 때 이 자산을 내가 다시 리밸런싱을 4대 4대 2로 해줘야 될까? 그게 리밸런싱의 기초잖아요. 자산군이 내 4대 4대 2의 비율을 벗어났을 때. 그랬을 때 그 코리도를요. 에셋의 코릴레이션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에셋의 코릴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자산군의 코릴레이션이 똑같아지면요. 4대 4대 2였던 게 8대 8대 4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4대 4대 2의 비율이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less likely deviate from the initial portfolio. 처음에 내가 구성했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4대 4대 2의 비율이 덜 깨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요. less frequent rebalancing. 더 적게 리밸런싱을 해줘도 되겠죠. 그랬을 때 코리도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요. 내 에셋의 코릴레이션이 증가할 때 코리도, 에셋의 이 코리도, 그 장벽이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이 뭐라 해야 될까? 한계선이라고 하나요? 그 한계선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코릴레이션이 increase 하면요. less likely deviate from the initial portfolio. 야, 왜냐면은 4대 4니까 4대 4가 안 깨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리도가 증가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이건 이래서 그래, 이건 왜 그래 라는 문장을 써도 좋은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핵심 단어들은 제가 여기 다 써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썼을 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코릴레이션이 증가하면 좀 더 덜 벗어날 거예요. less likely deviate. 그랬을 때 코리도가 증가해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법적인 거를 만약에 내가 체크를 한다고 하면요. 그냥 이걸요. asset correlation이 increases 하면요. then less likely deviate from the initial portfolio. then correlation요. increase 해도 상관이 없다. 코리도는 increase 해도 상관이 없다. correlation can be increased. 이렇게 써도 전혀 무방해요. 또는요. can be라는 조동사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increase 또는요. 그게 어려우면은 화살표 그려도 의미는 통하잖아요. 근데 increase라고 쓰는 거는 좋겠죠. 그 정도만 쓰셔도 사실은 전혀 무방하다고요. 문법적으로 드디어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문장을 내가 한번 써보겠어. 오늘 이런 자세로 내가 드디어 영어의 자아를 한번 완성시켜보자 라고 거기다가 모든 내가 배웠던 영어적인 수식어며 문법이며 수사며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게요. 모든 문제에 적용이 돼요. 이유는요. 거기 한번 문제 보세요. 15페이지. 자, 템플레이트 2A가 주어져 있는데 이 질문이 나왔을 때 correct한지 incorrect한지를 고르래요. 이게 대부분의 문제예요. 다음 장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또 correct한지 incorrect한지 고르래요. 그죠? 한 문제가 빠졌네요. 어쨌든 장애에 한 문제가 더 들어있어서 더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의 correct, incorrect를 여기서의 increase, decreases로 쓰면은 정확하게 대입이 돼요. 문제 템플릿이 어떠냐면요. 항상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증가야 감소야 no change야 아니면은 맞니 틀리니 그 다음에 justify 해봐 이런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히 이 섹션은 객관식이죠. 이거 지금 객관식이잖아요. correct한지 incorrect한지. 그럼 일단 이거 맞추는 건 객관식이기 때문에 부분점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justify 하는데 굳이 이거를 어려운 문장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이걸 우리 시험 목적으로 대입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자, 기출문제랑 맞물려 들어갑니다. 기출문제를 펴놓고요. 같이 풀어요. 에세이 50%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복습을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봐요. 그리고 기출문제 10개년치가 있으니까 문제 반복되거든요. 그럼 그 밑에 퀘스천에어 나올 거고 이 justify에 대한 해설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16페이지 밑에 해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해설을 보고서 이 해설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만의 해설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심플리하게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번에 정말 특이하게 에세이 저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에세이가 70% 이상이 나온 게 두 과목 빼고 다 70% 이상이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답을 두세 줄 이상으로 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핵심 단어만 써가지고 어려운 문법적 내용 쓰지 않고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실 때 자기만의 모범 답안을 에세이 문제집에다가 다 써놓으세요. 자기만의 모범 답안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은 개인 IPS를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다 배우셨을 거예요. 리턴 오브젝티브가 있을 거고요. 리스크 오브젝티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5가지. liquidity, tax, time horizon, time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legal and regulatory issue, unique circumstances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자식이 새로 태어났어요.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내 liquidity needs는 increase 하겠죠. liquidity needs가 increase 하면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risk objective에서 risk tolerance는 decrease 한다라고 썼을 때 여기서 문장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정도만 들어가도 답이라고요. 그러면은 모든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해나가면서 에세이 옆에 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발생하면 이게 발생하지 그거 다음엔 이거지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스토리 라인으로 답을 다 달아놓으면은 나중에 그거 정도만 외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에세이 가지고 너무 여기에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단 하실 때는 이렇게 간결하게 자기만의 답을 계속 달면 돼요.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달아드리겠죠. 그 답 달아가시면 돼요. 너무 문법적으로 영어적으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웨저에 나온 단어랑 에세이 기출문제에 나온 단어랑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스웨저 지금 우리 공부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바로 에세이 풀면서 기출문제는 이런 단어 쓰는구나 라고 그 단어만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취향에 맞게. 그리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잘 외워진 단어가 있을 거냐. 그렇게 단어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세이에 대해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에세이의 절반이라고 보긴 조금 그렇지만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다 뭐냐면요.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justify 하는 거예요. increase 할 거냐, decrease 할 거냐, 변하지 않을 거냐. 그리고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계산 문제가 많이 차지해요. 계산 문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 발을 구하세요. 바 배우셨죠? value risk 구하세요. 그거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물론 주관식이에요. 하지만 주관식의 탈을 쓴 객관식 아니에요, 그거? 실제로 그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 반드시 스웨저로 꼭꼭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익숙했었던 주식, 채권, 파생, 대체투자 상품에서 이거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 할 건지 계속 물어요. 트레이딩 할 거에 대한 트레이딩 레이쇼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여기 에세이에 나오면 그거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대비하시고 그런 거 이런 거 싹 다 드러내면은 실질적으로 내 입장에서 이건 정말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건요. 정말 극소수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그냥 이슈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IPS를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개인 IPS라는 거는 여기 있는 과목이고 주관식과 객관식에서 항상 한 세트씩 꼭꼭 둘 다 나와요. 나오는 세트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1번 문제, 항상 그게 1번 문제로 나오거든요. 요구 수익률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CFA 3차를 수강하는 모든 수강생들이 이 개인 IPS의 요구 수익률 구하는 문제에 미쳐 있어요. 정말 미쳐 있다는 표현이 적절해요. 이 문제가 1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매년 유형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문제가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를 풀어보고 전전년 거를 풀어봐도 딱히 반복되는 형태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되실 거예요. 아마 객관식 문제 중에 재수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그러면요. 시험장 가가지고 이 1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기억고 풀고야 말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가지고 나중에 에세이를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팁은요. 에세이 50%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세이 앞에 보셨겠지만요. 8과목에서 막 6과목, 8과목, 10과목 정도 나오거든요. 에세이에서. 그럼 10과목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그 10과목에서 두세 문제 적어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20, 30문제 중에서 그 요구 수익률 한 문제거든요. 그럼 점수로 따져봤을 때 2점, 정말 많아봤자 3점, 2점 안 될 거라고요. 1.5점에서 2점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취하면서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는 스트레스 대비 내가 거기 들어간 인풋이 너무 많다면요. 제끼셔도 상관없어요. 그 IPS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실제로 그 IPS 때문에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망치시는 분들 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increase, decrease, correct, incorrect 그리고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심플한 거. 그런 거 먼저 풀고 그 다음 에픽도 저 알아요. 에픽도 멀티플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럼 에픽도 뒤에 물어놓고요. 그렇게 유연하게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조금 플래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웨저의 의외로 계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커리큘럼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에세이에 대해서 부담 좀 적게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단 에세이나 스웨저의 에세이나 멀티플에 나오는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내가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 말인즉슨 스웨저에 있는 계산 문제랑 커리큘럼북에 있는 계산 문제를 봤을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인으로서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08년도 이후에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나 조금 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요. 04년도 거부터 구해서 보세요. 전 제 수업 시간에 제가 나눠드리는데 04년도 거부터 풀어보시면요. 04년도부터 07년도까지는 지금의 이 과목 형태가 아니에요. 이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Asset Allocation이라는 과목이 7, 80%가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범위랑 다른 건 안 풀어보셔도 돼요. 근데 08년도에 한번 이 교육 과정이 개편이 돼요. 그래서 08년도 이후 거는요. 반드시 풀어보시고 과목별로 다 나눠가지고 반드시 책자 가지면서 그렇게 풀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취사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어쨌든 여기서 찍어는 놓을게요. 나중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요. 이 에세이 문제 보시면은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은 15페이지 보시면 템플릿이라 해가지고 맨 오른쪽에 답 체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템플릿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밑에 답을 쓰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퀘션 넘버가 1번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문제 푸세요. 퀘스천 넘버 2번 해가지고 문제 푸세요. 그런데 템플릿이 지금 이 문제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퀘스천 문제 1번에 대한 답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퀘스천 문제 2번에 대한 답을요. 아 적어야 되네. 여기다가 막 적었어요. 그리고 뒷장을 싹 넘겨봤는데 뒷장에 퀘스천 2번에 대한 템플릿이 여기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 이해돼요? 예, 골 때리는 경우겠죠. 그래서 항상 시험장 가시면요. 뒷장 한번 먼저 열어보세요. 제가 첫 해 시험 봤을 때 이랬거든요. 전 여기다가 다 적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퀘스천 1번에 대한 답 적고 퀘스천 2번, 3번, 4번 여기다가 다 적고 뒷장을 갔는데 퀘스천 2번, 3번, 4번이 여기에 템플릿이 있는 거예요. 사람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막 앞장을 보시라고 refer to previous page 해가지고 막 온 장을 다 그렇게 썼는데 이미 제 머리 상태는 정신 상태가 혼란스러워 막 엄청나게 패닉되고 이 상황이 되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더 마음 가다듬고 시험장 나중에 가시면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반드시 템플릿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요. 멘탈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애매하고 그리고 이미 2차까지 했잖아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3차까지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자신에 굉장히 관대해지세요. 3차 정도 되면요. 그래, 나 3차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나 3차인데. 제가 강의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앞에서 그거를 다 느끼거든요. 예민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제가 좀 유달리 예민해서 그런 걸 잘 읽어요. 근데 3차쯤 되면요. 정말 그 포스가 저보다 저 못지 않으세요. 그 포스가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자세예요. 내가 이미 2차인데 난 이미 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알아요. 하지만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은 자기 자신한테 관대해지시면 안 돼요. 아직은요. 1년 남으셨어요.
굉장히 관대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관대하다 보니까 그게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관대해지면 안 돼요. 재수하시는 분들 있고요. 삼수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이걸 재수를 해봐서 알아요. 정말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정말 환골탈태라는 게 몸을 바꾸기 위해서 뼈를 먼저 바꾸는 거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3차 재수를 할 때. 왜냐면은 과목 지저분하죠. 나 재수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미 나 2차까지 올라왔는데 프라이드 있죠. 근데 내 맘대로 공부가 되진 않고 에세이 나온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이미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매너리즘도 조금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다 보면요. 결국에 멘탈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관대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은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세요. 나중에 그리고 이 동영상 꼭 한번 보세요. 3차 합격생들이 이거 꼭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꼭 나중에 다시 보라고. 분명히 관대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끝나는 순간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냈을 때 그때 관대해지시고 그때 자부하시고 자만하시고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때는 그러셔도 제가 그냥 인정해드릴게요.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요, 본인을 조금 더 조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같은 건 뭐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멘탈 관리 좀 말씀드릴게요. 3차 하면서 정말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때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 너무나 많이 하셨고요. 아는 거 가지고 유틸라이징 하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건데, 이미 다 아는 건데 라는 생각이 나태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막상 기출문제 풀면 시험 전날 안 풀리고 4월 달 되면 날따뜻해지고 하니까 멘탈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멘탈 관리를 할 방법을요, 본인이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2차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연애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개팅 6월 첫째 주부터 해가지고 그냥 제일 괜찮은 애랑 무조건 사귀라고 얘기 안 드렸어요? 어차피 90월 되면 헤어질 거라고.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가족이랑 많이 시간을 보내셨어야 돼요. 그리고 안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많이 보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10월, 11월 되면요. 자기 나름대로 멘탈 관리할 법을 찾으세요. 술, 담배 웬만하면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같은 거 하시면 저는 좋아요. 스터디 하면서 마음의 위안도 갖고, 불쌍한 애가 저기도 있구나. 나만 불쌍한 게 아니네. 그런 위안도 갖고, 그 다음에 저는 웬만하면 막 템플스테이 같은 거 미리 갔다 오라고 하거든요. 가셔가지고, 왜 중요하냐면요. 템플스테이 같은 거 가셔가지고 혼자 그냥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물론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시험 목적으로 합격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이거를 끝내고 뭐를 해야지겠다라는 여러분들이 2, 3년 전에 생각하셨던 꿈들은 있잖아요. 다 하나씩.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빨리 끝내고 2, 3년 전에 내가 이거 빨리 끝내고 다음에 이거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비전과 꿈, 그거는요 마음속에 지니고 계셔야죠.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아마 3차쯤 오셨으면은 내가 합격했으니까에 대한 생각도 있을 거고, 빨리 합격해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처음에 가졌던 그 비전이랑 그 목표를 마음속에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없다고요. 빨리 합격하고 시험 뭐 나오는지 지금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고서 들어가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3차는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야지 이 과정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해야지 이 과정 자체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공부하다 보면요. 분명히 중간에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마치 3차의 합격이 내 인생의 비전이고 목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합격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3차 여기 합격하려고 태어난 거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다른 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공부를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 힘든 과정, 힘들어요. 3차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과정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내가 이거를 끝내고 그 다음에 뭐를 하겠다라는 그 목표 반드시 세팅을 하고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꼭 생각을 하시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과목 설명은요. 어차피 그 다음 뭐 디테일한 시험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팁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가르치다 보면요. 물론 제가 강의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3차를요. 근데 가르치다 보면은 솔직히 제일 가슴이 아픈 게 3차 수강생들이요. 그러니까 이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2차는요. 하다가 안 맞으면은 때려칠 수 있어요. 굉장히 쿨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라고 아니죠.
어르신들이 굉장히 쿨해요. 근데 3차 정도 되면요, 이미 발 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오신 거예요. 왜요? 한 9개월만 하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3차 수강생들 상담할 때는요, 이건 진짜 하늘도 못 고쳐요. 잠깐만, 이건 하늘도 못 고친다고. 너무나 디프레스인 분들이 많고, 너무나 그 압박 속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2, 3년 동안 해오면서 내가 희생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줄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 말 명심하시고,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이 과정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2차 합격한 거요? 좋았어요. 그런데 3차 합격하고서 정말 그 베네핏을 제가 풀리 누렸거든요. 물론 3차 합격하고서 강의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원 강의도 제가 나가고 있거든요. 카이스트에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레주메 스크리닝 그닥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직장 다니면서 굉장히 오퍼도 많이 오고, 근데 2차 때 오는 거랑 3차 때 오퍼가 오는 거랑은 솔직히 정말 퀄리티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퍼즐의 마지막 하나를 딱 끼워 맞췄을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3차까지 끝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통 없이 한 큐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한 큐에 반드시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꼭 마지막 1년 정도, 지금 9개월밖에 안 남았죠? 최선을 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수험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화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신분은 따로 안 밝히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메일을 적어두는지 할게요. 사실 시험 됐다고 오프 오는 것도 없었고요. 밖에서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수를 했고요. 총 6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인생의 마지막 시험 아닙니다. 저 지금 CAIA 또 레벨 2 또 다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그래서 근데 좀 달라요. CFA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쪽에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저도 겪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서 대학생 아니신 분, 졸업 안 하신 분, 학생이시죠? 그런데 대학생이시죠? 왜냐하면 대학생 아니면 CFA는 졸업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못 받으니까, 차트를 못 받으니까. 근데 그거거든요. 똑같거든요. 저도 얼럼나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 경험을 공유하고 누가 더 먼저 해서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다 같이 되고 나면 CFA 어소시에이션의 모든 같은 그 어떤 선후배들 동창생들 같은 그게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된 거 하나 있죠. 이거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성적표입니다. 원래는 이거 와서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혼자 그냥 심심해서 다음 시험 준비 때문에 제가 과목별로 제 점수를 분석하다가 이거를 공유하면은 좀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14년과 2015년은 많이 좀 패턴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썼는데요. 일단 이거 왜 말씀드렸는지 지금 여러분 상태가 아마 요 정도쯤이시겠죠? 2차 시험 결과 딱 나오고 3차 준비하려는데 레벨 2에서 공부했던 건 다 까먹으시고 딱 그 상태일 거예요. 저도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근데 몇 과목은 레벨 2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 패턴 때문에, 여기. 그거는 좀 이따 패턴에 말씀드리고, 트랙 레코드가 왜 중요하냐. 제 거 이거 한번 보시면 총 3장인가요? 4장인가요? 앞장에 보시면은 2015년 거하고 2014년 거에 옆에 30%, 60%, 80% 이런 걸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나름 가정에서 below 50% 한 데에는 30% 맞았고 50에서 70이면 60% 맞았고 70에서는 좀 더 해서 80% 맞았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들을 한번 먹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2014년에 본 거하고 2015년에 본 거하고 딱 보니까 에세이는 별로 점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에세이를 나름은 처음에 잘 못 봤기 때문에 아예 첫 년도에 갈 때는 생각도 못하게 다 below 30였고 두 번째 할 때는 이렇게 돼서 약점이 있어서 내가 못하는 게 이렇게면은
IPS 이쪽을 잘 못하니까 좀 더 많이 좀 에세이를 준비해야겠다 뭐 이랬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어의 벽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스타일 성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김상 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이템 셋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면은 2015년과 2014년의 차이는 아이템 셋입니다. 점수가 거의 뭐 한 7, 80%가 차이가 났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서 문제는 저는 문제 푸는 거는 커리큘럼 무조건 풀어라. 슈에저보단 시간 없으니까 약간 좀 더 그쪽이거든요. 거기서 막히시는 거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시험 가서도 분명히 탈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든 에버리지는 맞추고 가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는 거. 이게 3년 레벨 1부터 6년 동안 경험이 딱 그렇더라고요. 계속 말썽 부리는 건 계속 말썽 부려요. 1차에서 저 피트니스 잘 못했거든요. 레벨 2도 잘 못했어요. 레벨 3까지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더라이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아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시험하고 그건 좀 다른 게 있고요. 그래서 아이템 셋하고 이런 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패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좀 바뀌었어요, 진짜. 예전하고 2014년, 15년 좀 패턴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가 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expected. 딱.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보통, 그니까, 아이템셋 시험 연습 문제 하는 거, 티피컬 한 거. 그 다음에, 좀 아닌 것들이 이제, unusual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게 한 80에서 90%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마다 또 더 많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하신 분들, 어디 진짜 뭐 블로그 가서 뭐 문제하고 하신 분들은 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오로지 그냥 주어진 책 문제, 그것도 반도 다 못 풀고 맨날 했는데, 티피컬하게 나오는 게 한 8, 90%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한 10에서 20% 되는 것 같은데, 요거에다가 정답률을, 물론 70% 맞으면 좋은데, 특히, 여기 혹시 삼수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재수? 다 처음이세요? 진짜로 다 처음이면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처음이면은. 재수면 그래도 작년에 봤던 게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60% 맞는다고 치면은 그냥 답 나오잖아요. 86이 48에 54%. 해봐야. 이거 다 맞아봐야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다 맞은 게 60% 맞는다고 가정하면은. 왜냐면 에세이나 벽이 다 있으니까. 아까 관점하고 달리 에세이 아이템 다 합쳐가지고 언어 장벽이나 뭐 때문에 못 푸는 문제가 그래서 나 60% 맞았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맨날 우리 이재만 박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거 있거든요. 영어 잘해라. 근데 그게 딴 게 아니고요. 말 잘하라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일단은 문제,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아이템 셋이 더 나중에 많이 나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제가 에세이 때는 항상 첫 번째 시험 때는 3분의 2 정도밖에 못 풀었어요. 두 번째는 다 풀긴 했는데 엉망이었어요. 세 번째 때는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왔어요. 바이오리듬을 잘 맞추셔야 돼요. 거기서 한 7분 정도를 까먹으니까 정확히 IPS에서 두 문제 계산하는 걸 못 풀었어요. 딱 못 풀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붙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로스가 생기시면 안 돼요. 근데 겪어보니까 레벨 2 하셨잖아요. 아이템셋 쪽은요, 시간 탱탱 남아요. 그래서 그때 뭐 해야 되냐? 아리까리한 거, 아니면 지나가다가 내가 좀 뭐 해야 되나? 다시 풀어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문제를 진짜 뚫어지게 보세요. 뚫어지게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거는 강사님들 중에 말씀드리면은 다 우리도 그렇고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해석을 잘 못하시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막 수업 중에 문제 하시다가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사실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그 차이를 강사님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은 글을 보고 많이 읽던 분들은 이제
알게 돼요. 그 뉘앙스 차이에서 아 얘네가 왜 이렇게 답을 써놨고 이렇게 했구나 모문 답안 이게 생겨나요. 그래서 많이 보고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뚫어지게 보시면서 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출퇴근하고 운전하시는 분 빼고는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뭐 GMAT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코노미스트 있잖아요. 영국 거. 거기서 파이낸스 앤 이코노미 섹션이 진짜로요. 이 커리큘럼 책이나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내용들 나오는 게. 그것들 혹시 다 보시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근데 뭐 그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스타일. 요게요. 지금은 여기 혹시 양손잡이 있으세요? 앰비덱스트러스 하시는 분? 원래는 왼손잡이였는데 아마 우리나라 관습상 오른손을 쓰기를 강요당해서 양손잡이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 마우스 왼손으로 씁니다. 제 동생은 왼손잡이고요.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스타일이요. 예전처럼요. 맨날 에세이 나오던 거, 맨날 저기 그 아이템에 나오던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저기 뒤에 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다 좀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게 되면은 2015년 SA의 픽스드 인컴 인베스트먼트 맥스 포인트 19점. 그전에는 26점이었어요. 여기가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예전에 아이템으로 해서 36점 나왔어요. 근데 2015년에는 갑자기 SA로 나오면서 또 비중도 20으로 줄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또 비중이 막 아이템셋 쪽에서 막 늘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막 많이 나온다는 거, 뭐 픽스 인컴도 많이 줄어들고, 에쿼티 인베스트 안 나오고, 이코노믹스도 이번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는 좀 비슷비슷하게 되던 게 정말 SA하고 막 날라다녀요. 그러니까 양손잡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그 저기 IPS도 SA 나오던 게 작년에 여기 18점. 저기 아이템 셋으로 막 나오고. 근데 저는 이번에 솔직히 말해 운이 좋은 게 뭐 나중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혹시 뚫어지게 보신다 보면은 점수 비중이 높은 막 36점짜리 이런 거에서 저기 퍼센타일이 굉장히 높게 나온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행운을 기대하실 수는 없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는 또 저기 이동훈 강사님, 이동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로 해결하시면 돼요. 뭐냐면 모든 문제를요 말로 풀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답을. 내가 어떤 개념이나 뭐를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말로 풀어서 풀 수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대로 풀면은 아이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말로 쭉 쓸 수 있으면은 그게 에세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름은 이제 내가 컨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어쩌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강사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목은 정말 커리큘럼을 좀 보시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나름은 생각할 때는 이제 커리큘럼 봐야 될 거는 저 똑같이 생각해 저기 캐피탈 마켓한 이코노믹스 쪽은 조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그 외에는 뭐 새로 나온 과목들은 정말 수업에 나오시는 대로 이것만 봐라 하는 거 열심히 하시면 계셔서가 아니라 진짜로 김희상 강사님 하시는 거는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거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그 외 과목들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트랙 레코드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돼요. 꼭 고장난 거 고장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 막 바뀌는 거에서 말로 풀어서 설명하실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패턴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양손잡이를 하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몇 가지 팁 좀 더 얘기 말씀드리면, 그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빼먹었다. 패턴에서, 이거 어니스펙트. 그러니까 아까 왜 레벨 2 저걸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 3문제인가가, 레벨 2 때에서 하나는 확실히 문제가 기억나요. 리딩 P하고 그거 뭐죠? 트레이드 PD. 그거를 미리 계산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답을 풀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 레벨 3는 원래 안 나오거든요. 레벨 2게 나오고 또 다른 거는 수학 어떤 쪽인데 다른 거하고 다른 과목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나와서 이렇게 푸는 그러니까 그런 어뉴저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걸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푸는 시간에 하고 본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몇 문제를 다시 하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에픽스요. 그, 스탠다드 프랙티스 핸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직전에 11th 앤리더신이 나왔는데, 제가 워낙에 에픽스가 좀 윤리적으로 안 생겨가지고 좀 봤어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요. 개정된 거에서요. 3문제 나왔어요. 유사하게. 10몇 문제죠? 36점이니까? 12문제인가요? 네. 3문제는 그냥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나온 지 이번 알만 확실하게 적용이 될 거니까 꼭 그거는 보셔서 좀 에픽스는 많이 맞으시길. 왜냐면 소문엔 그래요. 다른 점수 다 같으면 상대 점수인데 에픽스 많이 맞는 사람이 뭐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왕이면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말은 보다는 마지막으로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거는 저기 안 나오죠? 안 찍히죠? 이쪽에 있으면은 이거 넘어갔네. 이거 점이 있어요. 혹시라도 뭐 물어보시면 문제 다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지금 모 강사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게 있거든요. 아마 또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또 교류하고 여러 가지. 거기는 합격자 아니셔더라도 와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걸 하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계속 열심히 잘 하시고요. 저희처럼 이런 센터 한번 서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지웅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IB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회계법인에서 M&A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이제 AICPA랑 그리고 이번에 합격한 CFA가 있고요. CFA는 운이 좋게 사실 금방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차와 1차를 공부하면서 이제 뭐 문제 푸는 스킬이나 어떻게 해야 붙는지는 다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3차 같은 경우는 조금 저 같은 경우 공부하면서 받은 느낌이 좀 많이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 내용이 2차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강사님들이 다시 한번 또 얘기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되게 슬렁슬렁 알겠다 하고 딱 수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뭔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뜬구름 잡는 느낌? 뭉게구름에서 뭔가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김종곤 이제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CFA 3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의자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창밖에 서서 좀 창밖을 많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내렸던 게 야구에 좀 비유를 하면은 이제 1차에서는 이제 투수 입장에서 어떤 볼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커브볼이 있고 이제 직구가 있고 이렇게 던지면 슬라이더다. 이게 1차고요. 2차는 실제로 한번 그럼 네가 던져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차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3차에서는 신기한 게 난 그동안 1, 2차에서 투수 입장에서 뭔가 공부를 했는데 3차는 갑자기 시야가 투수 시야가 아니라 타자 시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 커브볼이랑 너클볼이랑 슬라이더가 날라오니까 네가 한번 쳐봐 라는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랑 좀 관점이 완전히 바꾸셔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이제 좀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동안 했던 방식과 광전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합격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은 뭐 모두들 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희 회계법인도 그렇게 업무 강도가 그렇게 딱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설매질이 좋진 않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번씩만 들었어요. 정규 강의 1회독 그리고 파이널 리뷰 1회독 들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목차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공부할 때 있어서 그 목차라는 걸 내가 뭔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나와도 이게 도대체 어느 챕터에서 존재했지? 그 챕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지? 어떤 공식이 있었지? 그럼 출제자가 거기서 이걸 보고 문제를 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슈이저랑 이제 커리큘럼북에 관한 논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이버 카페나 어딜 가든 이제 정말 논쟁이 많습니다. 커리큘럼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아시죠? 어떤 주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주가가 스타팅을 포인트를 딱 끊으면은 정말 많은 패스 디펜던트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딱 그쪽에 주가에 딱 꽂히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합격이라는 거기 포인트에 딱 꽂히려면 정말 많은 방법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사실 꼭 진리는 아니고 다른 방법들도 있을 테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를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커리큘럼북을 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슈에이저만 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고, 합격하는 데는 앞서 김희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이제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이 되묻는 질문인데, 한 번에 이해가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제가 이거를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혹시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도 뭔가 공부할 때 되게 쉽게 잘 읽히실 거예요. 읽히시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에 이해가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2번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2번 케이스일 테니까 이제 뭔가 겸손의 미덕을 가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FA 협회, 제가 협회장이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재무라는 거를 파이낸스 쪽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협회장이라면은 되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많을 것 같아요. 4차 시험도 만약에 존재했다면 제가 협회장이었다면 만들 것 같거든요. 물론 진짜 그런 건 없지만.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CFA가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만약에 3차에서 끝나게 될 텐데 도대체 뭘 아쉬워할까? 뭘 가르치지 못해서 아쉬워할까? 나는 1, 2차 통해서 뭔가 배웠고, 사실 지금 M&A 업을 하고 있는데, M&A 업은 지금 포트폴리오 매니저랑은 사실 상관이 그렇게 있진 않은데, 이 CFA 협회 나한테 그럼 3차를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 과목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로 연결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수가 아니라 타자 입장에서 이제 뭔가 공을 바라보고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 수가 되게 많아요. 14과목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 얘기를 하자면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뭔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보통 오케스트라가 이제 있으면은 악기가 통상적으로 한 15개에서 18개가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이제 보통 80명에서 약 120명 사이가 이제 열심히 이제 마이스트로 앞에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게 되면은 뭔가 교향곡이 울려 펴지게 되죠. 근데 사실 CFA 3차 시험은 그런 교향곡 같은 것은 아니고 이제 피아노 협주곡이나 먼저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피아노 협주곡이나 바이올린 협주곡의 주인공은 당연히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피아노나 바이올린이겠죠. 이 CFA 3차의 주인공도 이제 어떤 다른 과목들이 아니라 개인 IPS와 기관 IPS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과목들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내가 IPS 협주곡이라는 걸 뭔가 연주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마에스트로가 된 거다라고 막 체면을 걸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 한 번만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전체에서 내가 지금 공부 밸런스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 밸런스들이 같이 연주를 했을 때 뭔가 지금 IPS 협주곡이 내 안에서 좀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무사히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명함은 제가 한 박스 정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나시고 개인적인 질문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